또 네 엄마 일이야? 네 엄마가 당장 숨을 거둔데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야근 중이라던 남편이 제 15번째 전화에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태운 구급차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기 엄마가 쓰러진 줄도 모르고 다른 여자와 히이덕거리던 남편은 이틀 뒤 헐레벌떡 응급실에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우리 엄마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너는 뭐 했어?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자기가 내뱉은 그 패륜적인 한마디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만하던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야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만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평범한 워킹맘 신희경이라고 해요. 낮에는 회사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퇴근하면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엄마 병실로 달려가 손발을 주물러 드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며느리이자 딸이었어요. 5년 전 결혼이라는 두 글자의 도장을 찍은 그날부터 저는 신희경이라는 이름, 석자보다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더 자주 불려왔는데 그 세 글자의 무게가 이렇게 사람을 짓누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에 시달리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는데 어깨에 매달린 노트북 가방이 천근만근이라 그대로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친정엄마 좋아하시는 죽이라도 새벽에 끓여가야지 싶어서 저녁도 거른 채로 쌀을 불려놓고 소파에 잠깐 몸을 뉘었거든요.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앉는데 그래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엄마 뵈러 갈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우리 엄마. 그 야윈 손을 잡고 엄마 나왔어 하면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얼굴 하나가 제 인생의 마지막 빛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려는 찰나 현관 도어락이 삐비빅 소리를 내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벌떡 일어났죠. 시계는 정확히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야근 중인 남편이 이렇게 빨리 들어올 리도 없었거든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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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정확하게 네 자리를 누르는 그 소리가 어쩜 그렇게 소름 끼치게 들리던지 두피가 쭈뼛 서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철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검은색 패딩 차림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는데 손에는 시장에서 막 사오신 듯한 무 2개가 비닐봉지에 담겨 덜렁거리고 있었죠.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제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신발을 휙휙 벗어 던지시고는 곧장 부엌으로 직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데 그 우당탕 소리에 식기건조대에 엎어둔 컵까지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안을 쭉 훑어보시더니 코를 찡그리며 혀를 끌끌 차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살림하는 꼴 좀 봐라. 며느리라는 게 냉장고에 시래기 한 줌이 없어? 우리 아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 거니? 너는 회사 다닌다고 핑계대고 매일 사 먹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사실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갈비찜이며 잡채며 한 소씩 만들어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출근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래기 한 줌이 없는 것만 보이시는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아 시어머니께 드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저 내일 새벽에 엄마 뵈러 요양병원 가야 해서요.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혹시 급한 일이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물컵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 심장도 같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씀하셨죠. 요양병원? 또, 너는 시집은 뒷전이고 친정 타령만 하니? 내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늦은 시간에 들렀다. 내일 새벽에 시댁으로 와라. 김장해야 하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김장이라니 지금 11월도 아니고 시기도 어중간한데 무슨 김장이며 그것도 내일 당장이라니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돼요. 엄마가 이번 주에 검사 결과 나오시는 날이라 제가 꼭 옆에 있어야 하거든요. 김장은 다음 주에 제가 휴가 내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에 일그러지셨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신 사람처럼 인상을 쓰시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쫙 내리치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이번 주에 와야 한다니까. 김치 쉼폭이 담가놔야 1년 농사 완성이야. 너는 며느리 된 지가 5년인데 아직도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알아듣니? 쉼폭이라는 단어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절이고 양념해서 담갔던 그 쉼폭이 시누이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하시고 저 혼자 허리가 끊어져라 무거운 배추통을 들고 다녔던 그 지옥 같은 하루를 또 반복하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것도 친정엄마가 생사를 오가는 이 시점에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지금 위독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준비하라고 하셨다고요. 이번 주말만큼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님.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가는데 저는 그 눈빛에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유리 물컵을 거머쥐시는데 손등에 핏줄이 시퍼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친정엄마가 시댁 김장보다 중요하다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시집 온 며느리는 친정은 있고 시댁이 먼저인 거야.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며느리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우리 엄마 한평생 시장에서 좌판 깔고 저 하나 키우느라 등이 굽으신 우리 엄마를 두고 다 죽어가는 이라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콱 박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 시야가 흐릿해졌죠.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시는지 손에 쥐고 계시던 유리 물컵을 제 쪽으로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던지시려는 게 분명한 자세였죠. 저는 두 팔로 얼굴을 감싸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어쩐 일인지 컵이 날아오지를 않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 손으로 가슴팍을 부여잡으며 휘청거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데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거예요. 손에 쥐고 계시던 유리컵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리더니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굉음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마치 끈 떨어진 인형처럼 현관 쪽으로 풀썩 고꾸라지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어머님, 어머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께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은 가쁘게 헐떡이는데 의식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저에게 그 모진 말을 퍼붓던 그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싹거리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는지 3번이나 잘못 누르고 나서야 119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그 목소리에 매달리듯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60대 여자분이고요. 가슴을 부여잡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얼굴이 새파래요. 입술도 보라색이에요. 상담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묻고는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안내와 함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어머님 하고 불러봤지만 시어머니는 눈꺼풀만 가늘게 떨릴 뿐 아무 대답이 없으셨죠. 상담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즉시 가슴을 압박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학창시절 보건 시간에 인형으로 흉내만 내봤던 그 심폐소생술을 지금 진짜 사람의 가슴 위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가슴 정중앙에 두 손을 포개어 올린 다음 상담원이 알려주는 박자에 맞춰 체중을 실어 누르기 시작했죠. 1, 2, 3, 4, 5. 굳어가는 가슴팍이 손바닥 아래에서 푹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 감촉이 어찌나 낯설고 무섭던지 자꾸만 손에 힘이 풀리려고 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람 주세요, 제발요. 저는 시어머니의 가슴을 누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에게 친정엄마 욕을 퍼붓던 그 입에서 폭언이 또 쏟아져도 좋으니 제발 다시 눈만 떠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미운 정도 정이라고 5년을 모셔온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 모진 말씀이고 뭐고 다 잊혀지고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만 보였거든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무릎을 파고드는데도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아래까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인터폰을 눌러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고 다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원 2분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오시는데 그제야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죠.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더니 동공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어보고는 동료에게 짧게 외쳤어요. 심정지 아니지만 의식 흐릿하고 맹 약합니다. 빨리 옮깁시다.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겨 싣는 동안 저는 옷장에서 패딩 하나만 대충 걸치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이 남편이라는 건 굳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야근 중이라고 했으니 사무실에 있을 거고 회사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니까 병원으로 바로 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호음이 1번, 2번, 3번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걸었어요. 4번째도 5번째도 신호음만 무정하게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렸죠.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엘리베이터에 옮기는 동안에도 저는 휴대폰을 귀에 딱 붙이고 통화 버튼만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어요. 6번째 통화도 거절당한 것처럼 끊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야근이라면 사무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을 텐데 어떻게 매번 신호음만 가다가 끊어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니. 하지만 그 의심을 깊이 파고들 여유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고 저도 보호자 자격으로 그 좁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거든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빛이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른어른 깜빡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비현실적이던지요. 산소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구급대원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전도를 확인하며 무전기로 병원의 도착 시간을 알리고 있었죠. 저는 그 와중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가 끊어지자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 좀 받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발. 저는 입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또 누르고 또 눌렀어요. 8번, 9번, 10번. 핸드폰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질 만큼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구급대원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흘끔 보시더니 조용히 시어머니의 산소 수치를 체크하시더라고요. 11번째 통화도 무응답으로 끝났을 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불길한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야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사무실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왜 하필 이 다급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본능이 보내는 어떤 신호 같은 것이었을까요?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할 무렵 14번째 통화도 거절당한 듯이 뚝 끊어졌어요. 저는 차마 믿기지가 않아서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죠. 부재중 통화 14통. 그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에 부재중이 14통이나 쌓이도록 전화 한 통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15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따르릉, 따르릉.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쯤 가다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통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귀에 더 바짝 대며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쿵쿵거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간드러진 여자 웃음소리가 마구 섞여서 제 고막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소음만 듣고 있는데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 혀가 풀린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농담을 던지며 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 구급차 문이 벌컥 열리고 응급실 의료진들이 시어머니의 들것을 내리려고 달려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로 휴대폰만 귀에 댄 채 미동도 하지 못했어요. 사이렌 소리,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 들것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오로지 수화기 너머의 그 낯선 웃음소리만이 제 귓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야근이라고 했는데 분명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짜낼 수 있었는데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 떨리는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음악 소리가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입을 떼기까지 몇 초의 정적이 흘렀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술 취한 목소리가 짜증 섞인 톤으로 흘러나왔죠. 아, 진짜 왜 자꾸 전화질이야? 사람 좀 쉬자, 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부재중 14통, 그리고 겨우 연결된 한 통의 전화에 대고 처음 내뱉는 말이 그것이라니. 저는 입술을 달싹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지금 응급실에 왔다고, 빨리 와달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가로채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장모님 일이야? 또 너네 엄마 어떻다고 징징대려고 전화한 거야? 야, 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나도 할 만큼 했잖아. 귀찮게 좀 하지 마. 알아서 좀 하라고.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제 친정엄마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남편 손에 의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번 제 월급으로 다 충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에 한번 놀라고 지금 이 상황이 친정엄마 일이 아니라는 걸 듣지도 않고 단정 짓는 그 무성의함에 두 번 놀랐죠. 저는 입을 열어 다시 어머님 얘기라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또 제 말을 잘라먹으며 폭언을 쏟아냈어요. 내가 진짜 한마디 할게. 네 엄마가 당장 숨을 거둔데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그거 다 네 일이지 내 일 아니야. 너 혼자 알아서 하라고.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쾅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다 닫혔다 하고 의료진들이 시어머니의 들것을 밀며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제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방금 들은 그 말이 진짜 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저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화면에 찍힌 통화 시간은 정확히 47초였어요. 47초 동안 5년의 결혼 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어요. 항암 치료받으시는 친정 엄마를 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자기 어머니가 쓰러진 줄도 모르고 어디서 여자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깔깔거리고 있는지, 모멸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마치 누가 제 안에서 스위치를 탁 내려버린 것처럼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뜨겁게 끓던 피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그 묘한 감각. 그게 사람이 완전히 돌아설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그날 저는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둔 게 떠올랐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거래처와의 분쟁 때문에 켜둔 뒤로 한 번도 끈 적이 없는 그 기능. 저는 녹음 폴더로 들어가서 방금 끝난 통화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했어요. 47초짜리 음성 파일이 또렷한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클라우드 백업 설정을 2군데로 늘려놨어요. 만에 하나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강제로 삭제하더라도 이 파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요. 손가락이 떨리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사람처럼 제 손은 차분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응급실 자동문을 밀고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분이 진료실에서 나와 저를 찾으셨죠. 보호자분 되시냐고 묻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다가갔어요. 어머님 상태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 있어요. 지금 당장 우회술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알겠다고 빨리 수술해달라고 말씀드리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단서를 다시더라고요. 다만 수술 위험도가 높은 케이스라 며느님 서명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직계 가족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드님이나 따님 빨리 오시도록 연락해 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답한 뒤 진료실 밖 복도로 나와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47초 전 끊어졌던 그 통화가 무색하게도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어요. 전원이 꺼져 있으니 잠시 후 다시 걸어달라는 안내 멘트만 무미건조하게 흘러나왔죠. 자기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히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저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신우이 번호를 찾아 눌렀어요. 신호음이 5번쯤 가고서야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올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자다 깼잖아.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모셔왔고 지금 당장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직계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오빠는 전화가 안 되니 형님이라도 빨리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신우이의 첫마디가 저를 또 한 번 절벽 아래로 떠밀었어요. 아, 어떡해. 나 내일 아침 일찍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 있는데 새벽에 출발해야 하거든. 거기까지 갔다가 못 자면 나 컨디션 망쳐서 라운딩 못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골프 약속 때문에 못 온다니요.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매달렸어요. 형님, 직계 가족 서명이 없으면 수술이 안 된다고,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제발 1시간만 와달라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짜증이 더 묻어나는 목소리로 잘라 말하더라고요. 아유, 올케가 알아서 좀 해. 거기 가나 안 가나 어차피 의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는 처리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끊을게. 뚝 하고 또 한 번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응급실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며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멀리서 다른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만 울렸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직계 가족이 한 분도 못 오시느냐고, 시간이 정말 없다고요. 저는 가족 동의를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또 남편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그 안내 멘트. 신우이에게 다시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아예 수신 거부를 해놨는지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렸죠.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무심하게도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렸어요. 친자식들이 외면한 그 자리에 며느리인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시어머니의 생사를 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야속하게 흘러가는 동안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며느리인 제 서명만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거냐고, 책임은 다 제가 지겠다고, 제발 수술만 들어가 달라고 두 손을 모아 빌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수술 도중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절차상 어쩔 수가 없다고, 본인도 안타깝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고요. 저는 진료실 앞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친자식들은 다 외면하고 며느리만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갔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심장은 결국 한번 멎으셨어요.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들어가 심장 마사지를 하고 제세동기까지 동원해서 겨우 다시 뛰게 만들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후유증은 피할 수 없게 됐죠. 의사 선생님이 한참 후에 진료실에서 나오시는데 그 표정만 봐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보호자분, 응급으로 수술은 진행했습니다. 다만 심정지가 한번 와서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겼던 시간이 좀 있었어요. 뇌 허열 손상이 심각합니다. 깨어나신다고 해도 예전처럼은 어려울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영영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영영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던지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친정엄마 욕을 퍼붓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누워 계시게 됐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미운 마음은 미운 마음대로, 안쓰러운 마음은 안쓰러운 마음대로 뒤엉켜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진료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를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그 모습이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 도도하고 기세등등하던 분이 온갖 호스를 몸에 꽂은 채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쁘게 숨만 쉬고 계셨어요.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베개에 눌려 있고 눈은 감겨 있는데 눈꺼풀이 가끔씩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분명히 미운 사람인데, 분명히 저에게 그 모진 말을 퍼부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로 나오니 새벽 5시였어요.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직도 어제 저녁에 입었던 그 회사 정장 차림 그대로였죠. 스타킹은 무릎이 다 나가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화장은 진작에 다 지워졌고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평소에 회사 업무 메모하던 그 수첩이었는데 새 페이지를 펼치고 볼펜을 꺼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류하듯이 차근차근 정렬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적은 건 이혼 변호사 알아보기였어요. 그 다음 줄에는 아파트 명의 확인, 그 아래에는 공동계좌 분리, 비밀번호 전부 변경, 친정엄마 병원비 자동이체 통장 분리. 마치 회사 프로젝트 일정표를 짜듯이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가며 적어 내려갔어요. 그러는 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 결심이 점점 더 단단한 돌처럼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신의경 한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설계도가 그 수첩 위에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첩의 마지막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놓는데 휴대폰이 진동하더라고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2달 전부터 따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 사설정보원이었어요. 사실 6개월쯤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갑자기 야근이 부쩍 늘어나고 출장이라며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휴대폰을 화장실에까지 들고 들어가는 그 자잘한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서 2달 전에 결국 흥신소에 의뢰를 넣었었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게 무서워서 그동안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 지금 이 새벽에 왜 연락을 했을까요? 화면에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새벽 강릉에서 포착했습니다. 사진 파일 첨부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그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 파일 여러 장이 줄줄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다른 한 손으로 사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어요. 첫 번째 사진. 강릉의 한 고급 호텔 입구에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싼 채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 여자는 회사 워크숍에서 한번 인사했던 남편의 직장 후배였어요. 두 번째 사진.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남편이 입고 있는 그 베이지색 코트는 지난 겨울 제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준 그 코트였죠. 세 번째 사진. 호텔 객실 창가에서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네 번째 사진은 차마 끝까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화면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쓰러지신 그 시간에 와이프가 응급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걸어대던 그 새벽에 남편은 강릉의 어느 호텔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야근이라고 했던 그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5년 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남자가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니. 저는 헛웃음이 나오는 걸 손등으로 막으며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 한 가닥의 연민까지도 그 사진 한 장에 깨끗하게 증발해버리는 게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손에 쥔 수첩을 가방에 넣고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버져뒀던 코트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잠시 멈춰서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고 번진 마스카라를 휴지로 살짝 닦아내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매만졌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지만 두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눈빛, 결심을 마친 사람의 눈빛이 거기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와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뒀던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어요. 2달 전 정보원을 의뢰할 때 함께 알아봐뒀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직통 번호였죠. 토요일 새벽이라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호음 2번 만에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 신희경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사무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모든 자료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변호사님과의 만남은 그날 오전 10시에 강남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가는 길에 잠깐 집에 들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통화 녹음 파일과 정보원이 보내준 사진 자료 그리고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 내역까지 한 폴더에 정리해서 USB에 옮겨 담았어요.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그 자료들을 차분하게 펼쳐놓는데 변호사님이 사진과 녹음 파일을 한참 살펴보시더니 짧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유책 증거는 본인 경력에서도 손에 꼽힌다고요.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위임장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일이었어요. 토요일이라 영업점은 문을 닫았지만 모바일 뱅킹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한 잔 시켜놓고 차근차근 작업을 시작했어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은 일단 그대로 두되 제 단독 명의의 급여 통장은 비밀번호를 전부 새로 설정하고 자동이체 목록에서 남편이 접근 가능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냈죠. 친정엄마 병원비가 빠져나가던 통장은 아예 새 계좌로 옮겨버리고 적금 만기일도 앞당겨 해지 신청을 걸어놨어요. 그러는 동안 손가락이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차분한 손길이었죠.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였어요. 다행히 이 집은 결혼 전 제가 회사 다니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100% 제 명의의 전세 아파트였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가져온 거라곤 차 한 대뿐이었고 신혼집 보증금은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저는 관리사무소장님께 다음 주 안으로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집주인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집주인분도 다행히 협조적이셔서 새 세입자 구하는 대로 보증금은 제 명의 통장으로 바로 반환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아냈죠. 그리고 가는 길에 부동산에 들러 혼자 살만한 작은 오피스텔 매물을 몇 군데 둘러봤어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요. 오후 3시쯤이 되자 모든 1차 정리가 끝났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는 친정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어제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잤는데도 이상하게 졸리지 않더라고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차창 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오는데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어쩐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의 신희경과 오늘부터의 신희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엄마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엄마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머리에 꽃무늬 2건을 두르고 계셨는데 야윈 얼굴에 햇살이 비쳐드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애처롭던지요. 저는 가만히 다가가서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핏줄이 다 도드라진 그 얇은 손이 제 손에 잡혔는데 엄마는 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어주셨죠. 우리 딸 왔어? 얼굴이 왜 그렇게 헬쑥해? 또 밤새 일했어? 저는 엄마의 그 한마디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제 새벽부터 단 한 방울도 안 흘렸던 눈물이 엄마의 야윈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는 영문도 모르시면서 다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엄마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실 뿐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부모님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시댁 일도 회사 일도 다 혼자 끌어안고 살아왔는데 엄마 앞에서는 그 모든 가면이 다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엄마랑 나랑 둘이서 살 거야. 엄마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놀라지도 말리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죠. 잘 결심했다, 우리 딸.
엄마는 네가 그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알면서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 못하고 있었어. 우리 딸이 너무 참고 살아서 엄마는 매일 밤마다 가슴이 아팠어. 잘했어. 정말 잘 결심했어. 엄마는 그러시면서 베개 밑에 손을 넣어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셨어요. 빛바랜 꽃무늬 손수건이었는데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지폐가 몇 장 들어있더라고요. 엄마가 그 손수건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거 엄마가 병원에서 모은 거야.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딸 새집 옮기는데 보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저는 엄마의 그 마음에 또 눈물이 터졌어요. 항암 치료받으시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간식 살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셔서 딸에게 쥐어주시는 그 마음. 시댁에서 받은 그 모든 상처가 엄마의 이 작은 손수건 한 장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손수건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엄마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엄마, 나 절대 안 무너져. 엄마 다시 건강해지실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엄마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는 그냥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 약속해, 엄마.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미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 가느다란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고는 꾹꾹 눌러 약속을 새겼죠. 그 순간 병실 창문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와서 엄마와 저를 함께 비춰주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둘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 느낌. 5년 동안 시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안온함이 엄마의 작은 병실에 가득 차 있었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한 통도 와 있지 않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가신 지 거의 15시간이 지났는데도 휴대폰 전원조차 켜지 않은 채 그 강릉 호텔 어딘가에서 단꿈에 빠져 있는 거였죠. 저는 헛웃음을 한번 짧게 흘리고는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이제 곧 그 단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제가 직접 깨워줄 생각이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요. 일요일 오후 3시가 되자 드디어 남편의 휴대폰 전원이 켜진 모양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1시간 동안 부재중 전화가 30통도 넘게 쌓이더라고요. 저는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뜨는 여보라는 두 글자가 어찌나 우습게 느껴지던지요. 5년 동안 그 두 글자의 의지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활자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채로 그저 진동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화면만 들여다봤죠. 그 사람이 직접 이 병원으로 달려오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에서 제가 직접 무대에 막을 올리고 싶었어요.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이 몇 분 앉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를 드리시고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의자에 기대어 졸고 계시기도 했죠. 그 평범하고 조용한 대기실 풍경 속에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2개의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서 꺼내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어요. 하나는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내용 증명이었죠. 봉투 2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가만히 누르고 있는데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어찌나 단단하고 든든하던지요.
5년 동안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흘렸던 눈물이 이 두 장의 종이 안에서 비로소 무기가 되어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우당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미친 듯이 뛰어오는 그 소리에 대기실에 계시던 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부스스한 머리에 셔츠 단추가 비뚤어진 차림으로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강릉에서 막차를 몰고 달려온 모양이었는지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는 어제 마신 술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것 같았죠.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우스워 보이던지 저는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는 걸 손등으로 가렸어요. 남편이 대기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발견하자마자 다짜고짜 제 멱살을 와락 거머쥐었어요. 아, 신희경,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순간 대기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묵주를 쥐고 있던 아주머니도 뉴스를 보던 아저씨도 졸고 있던 보호자분도 모두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제 멱살을 더 거칠게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전화 한 통 안 받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 죽일 일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제 새벽에 자기가 제 전화를 몇 번씩이나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어머니 운운하며 패륜적인 말까지 내뱉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요.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우이였어요. 어제 새벽에는 골프 약속 때문에 못 온다던 그 사람이 자기 오빠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달려온 모양이더라고요. 신우이는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다짜고짜 저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죠. 맞아 오빠. 올케가 엄마를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평소에 엄마 모시기 싫다고 그렇게 투덜대더니 결국 사고 친 거지. 며느리 잘못 들여서 우리 엄마 인생 끝났어. 평소 같았으면 변명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한 손으로 강하게 뿌리쳤어요. 남편이 제 힘에 휘청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의외였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을 조작했죠. 통화 자동 녹음 폴더로 들어가서 어제 새벽 그 47초짜리 파일을 선택했어요. 음량 버튼을 끝까지,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죠. 여보, 잘 들어. 제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던지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는지 입을 벙긋거리며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저는 그 위로 그대로 재생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쿵쿵거리는 클럽 음악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깔깔거리는 여자 웃음소리.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신우이의 입도 떡 벌어졌고 남편의 얼굴은 그 순간 잿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또 장모님 일이야? 또 너네 엄마 어떻다고 징징대려고 전화한 거야? 야, 신희경. 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귀찮게 좀 하지 마. 알아서 좀 하라고.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고 입술은 달싹거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에 흘러나왔죠.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가 더 신경질적으로, 더 잔인하게 이어졌어요. 내가 진짜 한마디 할게. 네 엄마가 당장 숨을 거둔데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그거 다 네 일이지 내 일 아니야. 녹음이 끝나는 순간 대기실 안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목줄을 쥐고 있던 아주머니가 입을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게 보였고, 옆에 있던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남편을 마치 쓰레기 보듯 노려보시더라고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은 신우이는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자기 오빠를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채로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미동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잠시 옆구리에 끼우고 무릎 위에 올려뒀던 서류 봉투 2개를 양손에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발밑으로 그 봉투들을 천천히 떨어뜨렸죠. 종이 봉투가 바닥에 닿는 그 작은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울리던지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주워들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 봉투, 이혼 합의서. 두 번째 봉투, 상간녀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국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이경아, 미안해. 내가 미쳤어.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여보, 제발.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5년 동안 제가 잡아왔던 그 손,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그 손이 이제는 한없이 추하고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우이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오빠의 등짝을 짝 소리나게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미쳤어? 엄마가 지금 저 안에 누워 계신데 그 새벽에 다른 여자랑 술 마시고 있었어? 그 폭언은 또 뭐야? 오빠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신우이가 오빠를 두들겨 패며 통곡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중환자실 비용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나와. 앞으로 그 돈은 전부 직계 가족인 당신이 부담해. 며느리는 이제 나 아니거든. 남편의 얼굴이 또 한 번 일그러졌어요. 신우이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지 손길을 멈추고 자기 오빠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깨질 그 병원비를 누가 감당하느냐를 놓고 그 추악한 남매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우이는 자기는 시집간 딸이라며 부양 의무는 장남인 오빠 몫이라고 악을 쓰고 남편은 자기는 이제 곧 이혼당할 처지에 무슨 돈이 있냐며 동생에게 매달리고 친자식 2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두고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단정하게 고쳐 메고 코트깃을 가볍게 여미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 대기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등 뒤에서 남편이 이경아, 여보, 가지마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호칭은 이제 저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묵주를 쥐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라고요. 응원의 눈빛이었어요. 저도 살짝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또박또박 걸어갔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니 늦가을 바람이 뺨을 시원하게 스쳐갔어요. 그 바람이 어찌나 상쾌하던지 마치 5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어쩌면 그렇게 푸르던지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그 감격에 겨워 흘리는 환희의 눈물이었죠.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주말 동안 그 모든 일을 겪고도 평일에 출근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저는 오히려 더 또렷한 정신으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었죠. 결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회사 동료가 헐레벌떡 제 자리로 다가오더라고요. 평소에 그 사람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며 이런저런 가십을 가끔 전해주던 동료였어요. 이경 씨, 이거 봐봐. 지금 그 사람 회사 블라인드에 난리 났대. 무슨 폭로 글이 올라왔는데 사진까지 첨부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사실 어제 저녁 변호사님과 의논 끝에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에 익명 계정으로 그 모든 자료를 올려두었거든요. 강릉 호텔 사진과 47초짜리 폐륜 통화 녹음 파일이 함께 올라간 그 글에는 이미 몇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같은 회사 직원들이 그 사람 실명까지 거론하며 손가락질하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내 연녀의 이름과 직급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사내 사생활이 그날 오전 안에 회사 전체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그 두 사람을 보러 일부러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동료가 신이 나서 전해주더라고요. 오후 3시쯤이 되자 그 사람의 회사에서는 긴급 인사위원회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업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내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이름까지 거론되며 외부에 노출된 그 스캔들. 회사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죠. 그 다음 날 그 사람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십수년 다닌 회사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짐을 싸들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내 연녀 역시 회사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며칠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게 그 두 사람이 함께 추락하는 순간 더 빨리 갈라서더라고요. 변호사님을 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 내 연녀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는데 그 여자가 위자료 액수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곧장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내 연녀가 두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꼬신 거잖아. 네가 결혼했다는 사실 처음에 안 알려줬잖아.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한 사람도 너야.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 없다고 발을 빼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만 보고 만난 사이였으니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진 마당에 옆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제 휴대폰으로 그 사람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애원이었고, 다음에는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매달림이었고, 그 다음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보내는 횡설수설 푸념이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오직 저밖에 없다고.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절절한 고백들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문자를 단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화면을 길게 눌러서 신고 차단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그 사람의 번호가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5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의식 같았어요.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강릉 호텔 사진과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유책 증거가 있는 데다가 그 사람이 권고사직까지 당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변호사님이 제시한 합의안을 보고 그 사람 측 변호사도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은 사실상 거의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사람 명의로 된 자동차와 적금, 퇴직금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가압류가 걸렸어요. 위자료가 한 푼이라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였죠. 변호사님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마치 외과 의사가 종양을 도려내듯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정밀하게 분리해내셨어요. 소송 진행 중에 신우이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단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첫 마디부터 가관이더라고요. 어머니 중환자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며느리도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냐고 5년 모셨던 정으로 십시일반하자고요. 저는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전 이제 남이 됐는데 제가 왜요? 형님이 책임지셔야죠 라고요. 그 한마디에 신우이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결국 욕설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그 사람이 결국 어머니를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던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던 그 병원에서 시설이 낡고 환자가 빽빽하게 누워있는 그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한때 며느리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퍼붓던 분이 의식도 없이 그렇게 옮겨지셨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잠시 아릿했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흘려보냈어요. 그건 제가 짊어질 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몰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위자료 가압류로 통장이 묶이고 자동차마저 못 쓰게 되자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아파트에서도 결국 짐을 빼야 했죠. 사실 그 아파트는 제 명의였으니까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굳이 내쫓을 이유는 없었지만 그 사람 스스로 그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도시 외곽에 보증금 없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짐을 옮기게 됐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동기 한 분이 우리 회사 거래처에 있어서 그쪽으로 소문이 전해진 모양이더라고요.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그 작은 방에 앉아서 그 사람이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통곡을 한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러는 사이 어머님은 외곽 요양병원에서 이렇다 할 차도 없이 계속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고 신우이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그것마저 끊었다고 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면회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신우이와는 부양 책임을 두고 매일같이 다투고 술독에 빠져 사느라 어머니 얼굴을 보러 갈 정신조차 없어진 거죠. 한때 그렇게 자식 자랑이 하늘을 찌르던 분이 이제는 친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채 낯선 요양병원의 흰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다니.
인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람에게 함부로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무서운 인과의 법칙을 저는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혹시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당부하시곤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역게 미소만 지었죠. 어차피 저는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도 베풀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 사람이 받았던 15번의 전화, 그 통화에서 들려왔던 그 패륜적인 폭언, 강릉 호텔에서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그 사진,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하다며 응급실에 안 오겠다고 했던 신우이의 그 짜증 섞인 목소리,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한 번 죽이는 데에는 칼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죽이는 데에는 그저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저는 그때 뼛속까지 깨달았어요. 이혼 판결이 최종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날따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손에 쥐고 있던 판결문 사본이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5분도 안 되는 판사님의 선고로 깨끗하게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그 길로 곧장 친정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가을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모든 색깔들이 저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길고 길었던 한 챕터가 끝나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드디어 새보금자리로 이사를 마쳤어요. 결혼할 때 마련했던 그 아파트 보증금은 집주인분께 무사히 전액을 돌려받았고 그 돈으로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도심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죠. 보안 카드 없이는 엘리베이터조차 탈 수 없는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는 건물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예고 없이 들이닥칠 일이 없는 그 단단한 공간을 저는 한 달 내내 꿈꿔왔거든요. 이삿짐을 옮기는 날 짐이라곤 옷가지와 책 몇 박스 그리고 친정엄마가 쓰시던 작은 화장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사람과 함께 쓰던 가구는 단 한 개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침대도 식탁도 소파도 전부 새로 들였죠. 그 사람의 흔적이 묻은 물건은 단 하나도 제 새 집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이삿짐 정리를 다 마치고 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새로 들인 그 푹신한 패브릭 소파에 앉아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죠. 멀리 한강이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 빌딩들의 불빛이 보석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살았던 그 신혼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창밖을 내다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집에서 저는 늘 긴장한 채로 살았으니까요. 저는 냉장고에서 미리 사다 놓은 와인을 꺼냈어요. 결혼 전부터 마셔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와인은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다며 늘 핀잔을 줬던 그 묵직한 레드와인이었어요. 코르크 마개를 톡 따고 잔에 따르는데 진한 보랏빛 액체가 잔 안에서 일렁이는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던지요. 와인잔을 들고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서 야경을 보며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어요. 떫고 진한 그 맛이 혀끝에서 입안 가득히 퍼지는데 그 순간 어쩐지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사느라 정작 신희경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새삼스럽게 가슴을 때렸어요. 와인 한 잔에 이토록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인 줄 저 스스로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천천히 음미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보내는 그날 밤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환하던지 마치 누군가가 저를 깨우기 위해 일부러 햇빛을 모아주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빵 한 조각을 구워서 식탁에 차려놨어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옷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봄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5년 동안 그 사람이 노출이 심하다며 절대 못 입게 했던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그 연분홍색 원피스였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곱게 빗어내리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또 어찌나 화나던지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구나. 그동안 저는 어떤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아왔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친정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란 프리지어와 분홍빛 작약을 한 다발 가득 묶었죠. 꽃집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신 그 꽃다발을 조수석에 곱게 올려놓고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차창 너머로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들이 가로수 길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이 어찌나 가볍던지 마치 차가 아니라 구름 위를 미끄러져 가는 기분이었죠.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엄마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엄마는 이미 일어나셔서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다행히 지난달부터 항암 치료 경과가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정도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머리에는 여전히 꽃무늬 두건을 두르고 계셨지만 얼굴빛이 한결 좋아지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우리 딸 오늘은 또 얼굴이 활짝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엄마 품으로 살며시 안기면서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어제 미리 복사해둔 새집 마스터키 한 개가 들어있었어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 작은 열쇠를 손바닥에 올리고는 엄마의 야윈 손에 가만히 쥐어드렸어요. 엄마, 이거 우리 새집 열쇠야. 엄마 거. 항상 엄마가 갖고 계셔. 엄마는 그 작은 열쇠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보시는 것처럼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열쇠의 둥근 부분을 살살 어루만지셨죠.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드시는데 엄마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건어물을 팔며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우리 엄마가 이제는 딸이 마련한 새집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신 그 안도의 눈물이었죠. 엄마 태어나시면 우리 둘이서 살자. 엄마 좋아하시는 청국장도 끓이고 봄에는 베란다에 꽃도 심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고 우리끼리 그렇게 살자. 응?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손가락이 제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5년 동안 시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제가 정말 그리워했던 건 어쩌면 이 작은 손길 하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의 무릎 위에 가만히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는 한 손으로는 제 등을 쓸어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작은 열쇠를 꼭 쥐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고 평화롭던지 봄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그 작은 병실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한참을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을 함께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 문 앞에서 엄마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라고요.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는 안다. 다 안다. 이제는 우리 딸 인생, 우리 딸을 위해서만 써.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신의경 한 사람으로 살아.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저는 엄마의 그 말씀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꼬리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5년 동안 시댁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를 저는 엄마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듣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굳어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까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요양병원을 나서니 봄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어요. 하늘은 거짓말처럼 푸르렀고 병원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든 풍경을 두 눈에 가득 담았어요. 한때 저에게 봄이라는 계절은 그저 명절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시댁 행사의 시작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제사. 봄은 그저 새로운 노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 설레는 의미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 다시 피어난다는 의미,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는 의미. 차에 올라타기 전에 저는 잠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정산 내역서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안부 문자가 함께 와 있었어요. 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오롯이 팀장님의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팀장님이라고 불러주신 게 어쩐지 새삼스러웠어요. 그러고 보니 다음 주부터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직책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줄 거였어요. 더 이상 며느리 신의경도 그 사람의 아내 신의경도 아닌 한 회사의 팀장 신의경, 그리고 친정엄마의 사랑하는 외동딸 신의경. 그것이 저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백화점에 잠깐 들렀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평생 한 번도 안 발라본 빨간색 립스틱을 하나 골랐고 옷가게에서는 깔끔한 정장 한 벌을 새로 맞췄어요. 다음 주 첫 출근 날 새로운 신의경의 모습으로 회사에 들어서고 싶었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미는데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빨간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 오랜만에 봬요. 그 한마디에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5년 동안 그 사람이 빨간 립스틱은 천박해 보인다며 못 바르게 했었거든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어찌나 짜릿하던지요.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빨간 립스틱을 발라보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5년 전에 결혼하기 전 한창 빛났던 그때의 신희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신희경이 거기 서 있었죠. 풍파를 다 겪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은 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 저는 거울 속에 그 사람을 향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지난 5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적인 인내와 희생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저 자신을 깎아내는 것은 결국 저 자신만 잃게 되는 어리석은 길이었다는 거죠. 진짜 미덕은 저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고 진짜 사랑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저는 그 길고 긴 시집살이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폭언도 그 사람의 외도도 시누이의 외면도 결국에는 저를 진짜 신희경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일종의 상고였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원망보다는 묘한 감사의 마음마저 드는 거예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봄바람이 한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 바람을 가슴 가득 안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참는 아내도 아니고요. 시댁의 그림자에 가려 살던 그 작고 위축된 신희경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의 신희경은 한 회사의 당당한 팀장이자 사랑하는 엄마의 든든한 외동딸이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한 사람의 어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에서 저는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단 하나뿐인 주인공으로 찬란하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길고도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신희경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정엄마의 병간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묵묵히 며느리 자리를 지켜오신 그분이 결국 남편의 그 한마디 폭언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응급실 복도에서 그 47초짜리 통화 녹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틀어버리는 장면에서는 5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결국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와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는 그 깨달음 하나가 이경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미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찬란하게 살아가실 이경님과 어머님의 앞날에 늘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고부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